그래서 이것은 치료자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경험한다. 반면에 내담자는 투사된 강한 공격성과 공감하고 가학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치료자를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적대감을 부분적으로 자각할 수 있지만 그는 단순히 치료자의 공격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느끼고 화나고 공격적인 것이 정당하다고 느낀다. 마치 내담자의 삶이 치료자를 통제하에 두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내담자의 공격 행동은 치료자에게 역전이로서 공격적인 느낌과 태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내담자는 자신의 공격적인 부분을 치료자에게 밀어내고 역전이는 치료자 안에서 내담자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방식으로 투사된 것은 순수한 공격성이 아니라 이러한 추동 파생물과 관련된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원시적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실제로 원시적 대상 관계의 기본 단위로 서로 연결되고 경계선 내담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투사의 상황을 빠르게 넘나든다는 것인데 한 상황에는 내담자가 자기 표상을 투사하고 상응하는 대상 표상과 동일시하며 다른 상황에는 내담자가 대상 표상을 투사하고 상응하는 자기 표상과 동일시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이고 가학적인 어머니상은 치료자에게 투사되고 내담자는 자신을 겁에 질리고 공격당하며 공황발작을 하는 어린아이로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상황에 내담자는 완고하고 금지적이며 도덕적인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학적인 원시적 어머니상으로 자신을 경험하고 치료자는 죄책감을 느끼고 방어적이며 겁에 질렸지만 반항적인 어린아이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보적 동일시의 한 예이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전이 역전이 관계에서 좀 복잡해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자기 표상도 이분은 좋은 표상과 나쁜 표상이 같이 있죠. 그 자기가 이상적인 자기가 있고 또 부끄러운 자기가 있을 수 있죠. 또 대상 자체에도 좋은 대상도 있고 나쁜 대상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 표상을 투사한다, 자기 대상 표상을 투사한다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플하지 않죠. 자기 표상 중에 어떤 측면을 투사하는가가 다를 수 있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표상 자체도 자기의 이상적인 표상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측면을 투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뉴라틱 환자는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 하나 좀 그게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어떤 투사가 일어나도 그 투사로 일어나는 관계가 항상 스테디한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자기 표상 자체도 분열되어 있고 대상 표상 자체도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자기 표상을 투사하기도 하고 또 대상 표상을 투사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섞이니까 순열 조합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스테디한 관계가 전이 속에 그러니까 안정된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가 치료의 어려움이에요. 이분들 만날 때 항상 어제가 전주에 만났던 거나 지금 만나는 거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경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엊그제까지는 나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역전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전에 느꼈던 역전이하고 전혀 다른 역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에 상보적 동일시라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웨어니스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50%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웨어니스가 없죠. 이분들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다른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해리된 인격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죠. 근데 보통은 전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전이 중에 이 컴버그는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와서 이때 어떤 정서가 전이 된다기보다 대상 표상이나 자기 표상이 투사된다 하는 개념은 컴버그의 독창적인 어프로치로 보입니다. 투사의 대상을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서 또 대상관계 이론도 이게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정서가 전이된다고 하는 설명보다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 그 표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그건 굉장히 역동적이죠. 사이코 다이내믹인 걸 설명하는데 이건 좋은 착상으로 보여요. 어떤 자기 표상 자체가 그리고 대상 표상 자체가 투사됐다고 하는 게 어느 정서가 투사됐다고 하는 거다 조금 다르게 조금 폭넓게 말하자면 통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재밌는 설명이죠. 근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자기 표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표상 중에 일부겠죠. 대상 표상도 대상의 부분 대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분들이 통합된 인격이 아니니까. 대상 표상, 자기 표상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강한 공격성의 영향 때문에 전이 역전이 상황의 현실적 측면이 원래 투사된 내재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상호작용이 재구성되는 것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악순환이 일어난다. 내담자는 자신의 공격성을 치료자에게 투사하고 투사된 공격적 추동 파생물 영향 하에서 심하게 왜곡된 치료자상을 재내사한다. 그리하여 병리적 초기 대상관계가 영속화된다. 하이마는 편집적 방어를 논의하면서 투사적 동일시와 왜곡된 치료자를 재내사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예시하였다. 패치는 해석의 본질적 측면으로 특히 초자 수정과 관련하여 분석가를 정상적 및 병리적으로 내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주제를 언급하였다. 이것은 변형적 해석이 치료동맹의 수립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제로 이끈다. 앞에서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에 있어서 자아취약성의 한 측면은 관찰하는 자아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요인이 내담자가 부정적 전이의 영향 하에서 과도한 투사 기제로 인해 갖게 되는 치료자에 대한 왜곡에 의해 혼합된다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치료자와 치료동맹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하고 강력한 적인 치료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게 되고 이것은 관찰하는 자아의 활성화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신경증이 아니고 정신증이거나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치료 동맹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요. 초기에는.
그래서 치료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과 치료를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협력할 때까지 치료를 늦추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처음부터 치료 동맹이 없고 치료 동맹은 나중에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면 이 아주 충동 통제가 안 되는 이 경계선 환자가 왔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당신의 사이키를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대로 꼭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를 어떤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강렬한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공격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어떤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을 투사할 때 이 공격성을 전제로 하는 움직임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혹한 엄마가 너 엄마하고 엄마 얘기 잘 듣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하는 거하고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굉장히 침해적으로 느끼고 두려운 관계 설정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죠. 경리에서 내담자의 심리치료에 관한 메닝그 재단의 심리치료 프로젝트의 반복된 관찰은 치료자가 잠재적인 부정적인 전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전이를 부인하는 분위기에서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할 때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종 정서적으로 얕은 치료적 관계가 되고 치료자가 요구한 것으로 경험되는 내담자의 거짓 복종이 있게 된다. 치료자 생각에 내담자가 치료자와 동일시를 수립하거나 치료자의 가치 체계를 내재화했다고 보지만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기 이후에 심한 행동 하나 치료의 중단이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연적 및 잠재적 부정적 전이의 일관된 무효화는 관찰하는 자아를 확장하고 치료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이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굉장히 거기에 잘 따르는 거짓 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종이 일어나면 마치 치료자가 상담자의 상담 효과가 있어서 이분이 상담자를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걸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잘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뭐든 설명하라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잘 따르는 걸 봐서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 혹은 나의 가치 체계를 내재화했다고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거짓 복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협조적인 것 같은 관계 속에 이분들의 어떤 잠재적이거나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는 공격성들이 잘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과의 치료 관계가 치료 동맹에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정말 잘하네? 그러면서 또 요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치료 파괴적인 저항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더 이상 안 나타나거나 그냥 그만둬 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거짓 복종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치료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 이분들을 치료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분하고 관계를 빌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 많은 경우에 뉴라틱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치료 동맹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몫이니까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뉴라틱 환자에서 이런 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협조할 능력이 있고 관찰하는 자아도 있으니까 함께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치료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치료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강렬한 저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찍 다뤄서 치료 동맹을 맺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치료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치료 동맹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찰스 브레너 같은 분은 치료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에 관심을 둘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임상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치료 동맹이 뉴라틱 환자를 치료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이카틱 환자나 이런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절대로 치료 동맹을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기대를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맞춰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협력을 할 능력이 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살피는 어떤 observing이고 관찰하는 자아도 약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치료 오자마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자고 우리가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그 환경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여기 그 외연적 및 잠재적 부정적 전이의 일관된 무효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외연적이나 드러난 공격성이나 부정적 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불만스럽고 공격성이나 나에게 느끼는 좌절이나 이제 이런 것, 이 정서,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정서를 느끼고 있죠. 근데 이게 전이라고 하는 건 원대상에게 느꼈던 그 정서를 나한테 지금 전이한 거라고 하는 점인데, 이게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외연적인 것, 이미 나타난 것도 있고, 그 잠재적인 것, 아직은 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엄청난 그 부정적인 전이 정서가 있는 거죠. 이것을 그때그때 일관된 무효화를 하는 언두잉을 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해석함으로써 그걸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 이건 컴버그의 해석적인 접근에서 오는 이런 서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현대정신분석이나 이쪽에서 이걸 무효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기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치료 동맹이 아직 맺기 힘든 상태인데 이런 무효화하는 시도가 그렇죠.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그 의문이 정당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컴버그의 기법의 한계를 우리가 컴버그만 가지고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컴버그는 이 환자하고 잘 해서 환자가 치료에 잘 협조하지 않고 계속 증상이 심하면 입원을 시켜서라도 그래도 입원을 고치겠다. 그 하스피탈라이즈까지를 전제로 한 치료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상담 치료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어떤 시설로 보내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분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석하면 이분들은 자극이 심해져서 굉장히 큰 저항이 생겨나죠. 그리고 치료 동맹에 갈 수가 없어요. 보통 더 여기서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릴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 상담에서 이런 경계선 환자나 혹은 정신적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컴버그 얘기만 따라서는 위험할 경우가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이땐 자극의 양을 조절을 해서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버벌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쪽에 중점을 둬요. 오히려 부정적인 수술을
이게 부정적인 정서를 나한테 가지는 게 너 잘못된 거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늘 불편한 정서가 많은데 뭐가 불편한지 아마 내가 오늘 당신에게 한 얘기 중에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초대예요. 그래서 이분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전이 정서가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때도 어쨌든 이게 오히려 인터벤션이 자극을 또 유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자극의 양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면서 그래도 이분이 자기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이걸 언두잉 시켜버리는 나한테 나쁜 정서 갖지 말고 좋은 정서를 갖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떤 분이 가진 정서를 다른 정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두잉이라는 용어를 썼죠. 부정적인 전이를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정서를 없애겠다고 하는 시도인데 이게 컴버그식의 기법이죠. 컴버그는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지금 나하고 너하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 원대상하고 관계에 있었던 정서니까 지금 이 정서를 가지는 건 잘못된 거잖아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이런 측면인데 현대정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극하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정서가 언어로 표현되도록 도와주면서 관계를 맺어나가 이런 기법을 쓴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네. 앞에 치료자 생각에 내담자가 치료자와 동일시를 수립하거나 치료자의 가치체계를 내재화했다고 보지만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시기 이후에 한 걸 보면은 그 동일시를 수립하고 가치체계를 내재화했다라는 그 사실이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았나요, 오히려? 그렇죠. 보면은 치료자는 이렇게 이제 치료자의 가치 체계를 내재화하고 동일시를 할 때 오히려 치료자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촉이 잘 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실제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거네요. 그렇죠. 내담자 측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 애가? 엄마 알았어 하면서 하잖아요. 너 알았어.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 거짓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게 맞네요.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정말 많이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담자의 가치 체계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내재화하는 거를 상담자가 보기에, 잘하고 있어. 이게 치료에 진전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속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게 내 자기애적인 충족이 일어나잖아요. 얘가 나한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가 뿌듯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얘가 나한테 복종해 주는 게 나의 자기애적인 만족을 주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속게 된다. 여기 쾌감도 있고 만족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는 마지못해 신용을 하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치료자의 전능감이 내담자를 정말 파괴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경계선적 뭐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되지만 특히 이렇게 심한 프리헤드폰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에서 상당히 벗어나지 않고는 이분들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만족에 머물러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왜 너 갑자기 그러니?
또 전번처럼 좀 잘해봐.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사태가 악화되는 거죠. 이분이 거짓 복종을 하는데 결국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아 이게 지금 내가 내 인터벤션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파악하고 내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번에까지 잘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한다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아이는 우리 엄마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디 신호를 보내는데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또 똑같이 하라고 우긴다고 느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초기 상태에서는, 그냥 단기 상담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부분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만족시키는 과업을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 복종을 많이 하겠네요. 네. 거짓 복종을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상담하신 분들이 리포트 낼 때 보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거짓 복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얻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갈등과 무관한 자아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치료를 통해 관찰하는 자아를 확장하는 것은 전이에서 과학적 자기상과 대상상을 투사하고 제 내사나 악순환의 붕괴를 촉진한다. 스트레치는 변형적 해석을 기술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두 단계를 밝혔다. 첫 단계는 내담자의 초자를 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충동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치료자를 원시적 환상 대상으로 보는 내담자 견해와 실제 외부 대상으로서의 분석가 사이의 차이에 대해 분석가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스트레치는 내담자의 초자 금지가 감소함에 따라 우선 내담자 자신이 좀 더 자유롭게 공격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럴 경우에만 내담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자신의 공격성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고 자신의 반응의 기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격성을 분석가에게 다시 투사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든다. 필자는 초자의 수정 단계 및 내담자의 환상 대상과 분석가를 다른 대상으로 구분하는 단계에서 모두 관찰하는 자아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덧붙이고 싶다. 그러므로 관찰하는 자아와 투사, 내사, 순환을 해석하는 것은 서로를 강화하게 된다. 스트레치의 논문은 굉장히 유명해요. 나중에 우리가 스트레치 논문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이분 우리 초자가 하시한 초자를 건강한 초자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 해석을 통해서 지나친 초자를 바꿔내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자신의 충동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초자가 엄격한데 자기를 잘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초자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가 관대한 초자로 변형되면, 그러면 자기 초자는 결국 초자와 자아의 관계에서 자아를 짓누르고 있는 게 초자인데, 초자가 좀 유순해지면 가혹한 초자가 아닌 관대한 초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자아의 활동이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이 자아라고 하기보다는 이대에 있는 충동을 표현하는 것을 자아가 그대로 허용하도록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프로이드의 3중 구조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초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이드하고 관계해서, 이드는 충동이에요. 역동인데 역동을 뭘 하고 싶은데 이 자아는 지금까지는 이걸 거의 허용하지 못해요. 그 자아가 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격할 거예요. 왜 엄격하냐면 초자가 자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너 아이 잘 키워야 돼? 라고 계속 야단치고 있으면 자기 아이를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둘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초자가 이제 조금 관대해졌다고 한다면 자아 자체가 이드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는 거죠. 이드 자체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의 공격성이 표현될수록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초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정신분석은 아주 심플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자아를 바꾼다고 하는 것, 초자아가 바꿔지는 것은 결국은 자아의 꼭 이론적으로 초자아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드나 자아가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현실적인 초자아는 대상관계 속에서는 치료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초자아를 나한테 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상에게. 그러니까 치료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투사한다고 자기의 초자아를 투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그 초자아가 현실적인 초자아인 내가 투사의 동의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내가 엄격한 초자아,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섞이죠. 아까 대상표상이라는 대상표상 중에 엄격한 대상표상을 나한테 투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아심리학 쪽의 얘기는 항상 자아, 초자, 이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초자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초자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면 초자는 부모를 내재화한 게 초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상이 초자가 형성되는 그래서 본능하고 대상 이런 것들이 섞여서 초자가 됐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초자의 개념 자체가 어떤 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이론을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상관계 이론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걸 초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막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쩌면 대상 속에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있는데 엄격한 대상, 아주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이 초자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초자를 대상관계 이론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초자를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소화하지만 내적 대상을 나한테 투사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초자가 형성되는 것은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지나서 뉴라틱한 수준에 간 사람만이 초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보드라인 레벨의 초자는 굉장히 원시적인 초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도덕률로 추상화된 그런 초자라고 이야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노안 상태, 나쁜 대상의 표상. 그 상태가 이걸 원시적 초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클라인의 이런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초자가 생후 1년 안에 벌써 초자가 있다고 보니까 이론이 다르죠.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이게 최소한 3년, 3살, 5살 이상 이렇게 되는 시기를 거쳐야 초자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초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프리미티브 슈퍼이고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거죠. 자아심리학자 얘기 속에서 이 초자가 아니에요. 지금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초자라고 얘기를 한. 그래서 어떤 면은 무리하게 초자 개념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관계 이론 속에서는 초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대상관계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초자가 나쁜 초자를 나한테 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초자를 나한테 투사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행동화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역전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투사의 동시 개념이에요.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나쁜 대상을 난 투사했다. 어쩌면 자아심리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엄격한 초자를 난 투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이 역전위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쪽에서 건너오는 아까 어떤 대상상을 난 투사했다. 아니면 또 초자의 개념을 사용해 초자를 나한테 엄격한 초자를 나한테 투사했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오는 정서, 투사된 초자나 혹은 대상상으로부터 오는 정서가 굉장히 큰 공격성이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공격성에 따라 내가 행동화해버리면 이분은 맞아, 내 투사가 맞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리 구조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투사했던 것이 맞는 거죠. 실제 대상이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 변화를 일으켜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어머니나 아버지 같으면 이때 분명히 나를 꾸지람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야단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야단치고 있는 모양이 돼요. 투사에 동시에 걸리면.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서는 그래 맞아 선생님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똑같아. 이제 무의식 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대상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야 돼 하면서 점점 더 자기애적인 상태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대상도 위험한 상태로 계속 부정적인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상담자가 정서상으로는 지금 투사되어 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뭐라고 하건 내가 견디기 어려운 정서가 얘 꼴 보기 싫어. 내가 아무리 내가 사람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저렇게까지 내 염장을 지르는 저 아이를 내가 돌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행동화를 자제하고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데 선생님이 오늘 뭔가 너를 불편하게 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가 그 얘기를 해줘야 내가 너를 앞으로 잘 도울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오늘 너한테 불편하게 했던 거 몇 가지라도 좀 얘기해 주면 어떻겠니라고 함으로써 이 아이는 자기 부모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게 커렉티브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까 처음 투사된 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내 행동이 어쩌면 또 다시 내사가 일어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심하게 자기가 투사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내 정서까지 더해서 더 강한 공격성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나 초자는 더 심해지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재내사되는 게 더 처음 투사했던 건 더 나쁜 것으로 투사될 수도 있어요. 내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사한 내적 대상이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가 투사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원대상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우리 부모는 나보고 무슨 얘기 해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공격을 했는데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치료자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내사할 때 다른 조금 더 완화된 초자나 완화된 내적 대상으로 나를 재내사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아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하시한 초자가 완화된다는 개념이 되고 또 하나는 내적 대사, 가혹한 내적 대상, 이 부분 대상이 좋은 대상,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하나라는 것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건 이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치료의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특히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진 분들은 거의 구강기적인 엄청난 어떤 공격성들을 가지고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성에 의해서 왜곡된 자기상과 대상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왜곡된 자기상과 대상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 내담자에게는 그 투사한 것과 다른 이미지, 그런 그 표상으로 다시 재내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1장과 다른 논문에서 필자는 초기의 내사와 동일시의 일부인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간 구분에 대해 언급했었다. 이러한 자아 경계의 구분과 관련된 구조 기능이 강조되었다. 정신병에서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구분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고 자아 경계가 상당한 정도로 상실된다. 반면에 경계선 성격 구조를 보이는 내담자에서 이러한 구분은 충분히 일어나고 자아 경계도 더욱 안정적이다. 경계선 내담자는 자기와 외부 대상, 내적 경험과 외적 지각을 구분할 수 있고 현실 검증도 상당한 정도로 유지된다. 경계선 내담자의 이러한 능력은 전이 퇴행에서 상실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상과 대상상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는 이분 심한 경우는 정신증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선 환자들은 아까 분리 개발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죠. 다른 과정 속에서 재접근기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상과 대상상은 명백히 구별하긴 하는데 전이 퇴행이 일어나면 이걸 무시하고 싶어 하는 얘기. 전이 퇴행이 일어났을 때 다시 융합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상과 대상상을 빨리 바꾸어 투사하는 것은 병리적으로 내재화된 초기의 대상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치료자와 상호작용하는 내담자의 경험에서 무엇이 내적이고 무엇이 외적인지에 대한 혼동을 이야기한다. 내담자는 치료자와 다르다는 어떤 존재감을 항상 유지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담자와 치료자는 각자의 성격을 서로 바꾼다. 이것은 상호작용에서 자아 경계의 상실을 반영하는 위협적인 경험이고 결과적으로 전이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이 있다. 전이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은 환상과 현실, 전이에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내담자 역량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또한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치료자와 투사된 전이 대상을 구분하는 역량을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형적 해석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심하게 위협된다.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이런 상황에서는 해석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상적으로 이것은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어떤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데 그래요. 내가 엄마를 보듯이 선생님을 본다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그건 엄마와 선생님이 정말로 똑같아서 그런 거죠. 앞에서 언급한 전이 정신병이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이 정신병이라고 트랜스퍼런스 사이코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현실 검증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를 보듯이 나를 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엄마하고 선생님이 정말로 똑같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엄마하고 선생님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검증이 사라졌으니까 전이 정신적이라는 얘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지점에서 치료자와 전이 대상은 동일하게 됐고 현실 검증의 상실로 망상이 발달되며 심지어는 환각이 전이 반응에 나타날 수도 있다. 치료자는 부모상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어떤 내담자는 치료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자기를 강간하려 한다고 느꼈다. 다른 순간에 치료자는 투사되고 해리된 자기 표상과 동일시 될 수 있는데 어떤 내담자는 분석가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니까 이 보드라임 환자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한 퇴행이 일어나 버리면 현실 검증이 사라지니까 상담자를 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을 보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자가 지금 그 아버지라고 느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상징적 동등시라는 개념을 쓰죠.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면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느껴져요라고 한다면 이거 상징의 심볼이에요. 심볼 프라프라고. 그 고유하는 상징인데 선생님이 아버지다라고 똑같이 느껴버리는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바로 나에게 직접 행동할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적 동등시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경우도 어떤 내담자는 분석가가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해리된 자기 표상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케이스는 뭐냐면 다른 순간에 치료자는 투사되고 해리된 자기 표상과 동일시될 수 있는데 치료자에게 자기가 투사하고 해리한 자기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자기 표상이 투사한 자기는 뭐냐면 자기가 해리시켜 놓고 있는 자기는 어머니하고 근친상을 하고 싶은 자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을 하고 싶은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싶은 자기를 해리해서 해리된 상태에 있어 디소시에이션 돼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자기 표상을 지금 상담자에게 투사하게 되면 상담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느끼면 자기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니까 상담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상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증 환자들에게는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드라인 환자도 퇴행이 심할 때 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안나오 사례가 교수님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교수님? 안나오 사례에서는 치료자가 자기를 임신시켰다고 봤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상상 임신 케이스죠. 그 망상 상태까지 갔다고 보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두려워서 브로이어가 그때 도망가서 절대로 다시 정신분석 쪽에 발도 들이지 않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이 망상 상황은 그 당시에는 전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니까 나중에 프로이드가 이걸 전이라는 개념으로 소화해낸 거죠. 이 전이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지 말고 이게 현실 검증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드라인 레벨의 내담자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현실 검증이 사라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각이나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이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 경우에 따라서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화가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 이런 환자들을 돌볼 때 자극의 양을 꼭 과학적으로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분에게 지나친 자극인지 아닌지를 꼭 점검하면서 이분들 치료하라고 하는 이유죠. 전이 정신병은 전이 내에서 현실 검증이 상실되고 망상적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 쓰는 용어인데 치료 세팅 바깥에서의 내담자 기능에는 아주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실 검증이 되는 분들이니까 정신증이 아니고 보드라인 레벨에서는 외부 현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해요. 근데 치료 세팅에서 이게 퇴행이 심하게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 동안에 다른 정신병적 붕괴와 구분되지 않는 정신병
심리적 탈보상을 보이는 내담자가 있는데 이것은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이에서의 퇴행이 이러한 붕괴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전이 정신병이 항상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전형적으로 전이 정신병을 보이는 내담자는 치료 시간 내에 망상적 사고와 정신병적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이 발달하지만 치료 시간 밖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담자는 입원이 때로 필요하고 전이에 한정된 정신병 반응을 더 넓은 의미의 정신병 반응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이러한 경계가 꽤 용이하고 심리치료 내에서 이 전이 정신병을 해결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치료 관계 내에서 전이 행동화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컨버그가 심리치료에서 이 전이 정신병을 해결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자신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분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이 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 통제 장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화가 일어날 때 우선 데인저러스 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게 행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이 행동화가 액팅아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역동의 만족이래요. 그래서 역동을 만족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찬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엄마가 매일 반찬을 갖다 해다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 아이가 외만큼 컸으면 엄마가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둘이 시간이 좀 걸려도 반찬을 해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반찬을 딜리버리하면 엄마는 끊임없이 평생 이 사람은 반찬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족을 시켜준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만족을 계속 시킨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치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혼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자기 삶을 책임져주는 사람을 이 사람은 계속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욕구.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항상 보살펴줘서 자기가 현실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득하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수렵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집안일을 하거나 뭔가 이 세상의 기능을 어른스럽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은 엄마가 다 해줘. 아빠가 다 해줘.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자기 책임하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것을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욕구란.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 어려운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죠. 항상 지금 내가 어려운 것은 과거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집안에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내 형제 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직장을 갔더니 직장에서도 또 그 상사가 사람을 그렇게 진직해서 더 이상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만뒀고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때 나를 돌보던 사람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기능만 해서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겹도록 그걸 평생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김동완 선생님 발제 아주 잘 해주셨는데 발제하면서 느낀 소감 좀 잠깐 나누시죠. 네, 전이 역전이 이 주제는 항상 해도 그런 근데 막막함이나 뭐 이해 안 된다기보다 늘 좀 뭐랄까 신기하고 그다음에 제 삶에도 많은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해도 아직은 지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거기 큐리어시티가 있죠. 우리 호기심이 항상 생기는 곳이죠. 어떤 예. 그 역동들이 항상 계속 연상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좀 일상에서도 놓치지 말고 계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아까 관찰하는 자 네, 그게 저한테도 더 많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읽으면서 또 다시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명상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명상을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자기애적인 어, 경향이 강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명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아직 관찰하는 자아가 어떻게 보면 취약한데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 도리어 그 뭐랄까 망상이 더 경, 망상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예, 경계가 없는 상황이 더 강화되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의 판타지 월드 속으로 또 빠져들어가 버리면 리얼리티하고의 관계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이라 그럴까? 염두에 많이 두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좀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라고 익스피리언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테이션 속에서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속에서 마음껏 프리덤을 누리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익스피리언싱 이고와 함께 observing 이고가 있으면 내가 오늘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판타지인 것은 판타지로 또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두 부분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경험하는 자가 전부라고 한다면 observing 이고 이거 자체가 전체가 리얼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현실은 그 가상 현실이고 이거 내 판타지 세계가 프라이머리 월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명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만이 전부고 나머지 세계는 허상으로 이렇게 느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만이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전이정신병과 이제 정신증 환자의 구별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전이정신병은 세팅 안에서 세팅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밖에서는 또 일상생활에서는 안 그렇다고. 그렇죠. 예. 안 그런데 간혹 가다가
비슷한 성향을 밖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여기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런 사람의 근거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조금 컴버그도 네네. 꼭 예, 예. 그렇다고 얘기를 단언하고 있는 것은 하기는 또 어렵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쩌면 원래 정신병하고 정신증적인 사람과 보더라인 환자를 잘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원래 정신증적인 사람이었는데 보더라인으로 보고 치료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신증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보더라인 성격 구조라는 것은 성격 증상으로 봐야 돼요? 성격으로 봐야 돼요, 교수님?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독특하게 썼어요. 이 컨버그가. DSM에서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 증상 중심으로 보더라인을 보는 이런 그런 개념으로 지금 DSM에는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그 보더라인 성격 장애자만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들 중에 아까 대상관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리개별화 시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기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고 대상이나 수포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 그 대상관계 측면 이런 구조들을 봐서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뉴라틱한 수준까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사람, 이 중간에 있는 층들을 경계선 성격 구조다,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이분이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슈퍼이고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의 항상성이나 그리고 응집된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상이 통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여기서 경계선 인격 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금 구별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수님한테 배우고 들은 건데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 이 지점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 지점을 낸시 맥윌리엄스가 쓴 책 중에 각주로 좀 나온 분인데 이걸 나도 소환을 하고 계속 되돌아가서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혼동스럽게 쓰고 있고 그래서 보더라인 환자는 자기애적 환자하고 다르다. 또 보더라인 인격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옵세시브 컴퍼시브한 사람들 또는 패러노이드한 사람들 패러노이드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옵세시브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신경증적인 사람도 있고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신증적 레벨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큰 스펙트럼 속에 어느 그룹이냐 이렇게 보아서 어떤 성격 유형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성격 유형 속에 어떤 이분들의 정신병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발달 심리 쪽에서 본다면 이분이 발달 단계가 어느 시점에 왔느냐.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정신증,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분은 뉴라틱하거나 건강한 사람. 근데 분리개별화가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네. 이 바운더리가 지금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왔다 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 그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네. 그렇게 오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상태가 뉴라틱한 상태나 사이카틱한 상태가 넘나드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얘기. 그 인격 구조가 독특하다는 얘기예요.